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어쩌면 조금은 쓸쓸하고 부끄러운 제 고백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한강변의 60층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2025년의 봄은 유난히도 변덕스럽네요. 어제는 여름처럼 덥더니 오늘은 또 으슬으슬한 한기가 뼛속을 파고듭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죠. 남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아니면 조상이 명당에 묘를 썼냐고. 의사 남편의 대기업 다니는 번듯한 아들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모님.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싼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넓은 집은 그만큼의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요. 저는 지금 30억짜리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 말이에요. 제 나이 올해로 65입니다. 거울 속에 저는 제법 관리가 잘 된 우아한 노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피부과 시술 덕분에 주름은 나이보다 적고 입고 있는 캐시미어 카디건은 부드럽게 제 몸을 감싸고 있죠. 하지만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더군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다 타버린 재처럼 희끄무레한 눈동자. 그게 저예요. 저는 껍데기만 화려한 속은 텅 비어버린 곤충의 허물 같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그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며 그리고 지독하게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저는 가끔 그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AI 로봇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죠.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정확히 20분 동안 씻고 나옵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을 때도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국이 뜨거운지 반찬이 입에 맞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효율과 숫자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거실. 구석에서 혼자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로봇 청소기의 모터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입을 닦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라운딩 있어. 강 원장이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옷 챙겨둘게요. 이게 우리 대화의 전부입니다. 싸움도 없고 고함도 없어요. 하지만 온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동거인 혹은 생활 파트너에 더 가깝습니다. 권태기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되었고 쇼윈도 부부라고 하기엔 밖에서 보여줄 쇼조차 하지 않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덤덤하게 견디는 사이. 그게 우리 부부입니다. 젊은 날의 저는 아니 우리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이 남자를 선택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함 때문이었죠.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단칸 방이 싫어서 저는 튼튼한 지붕과 따뜻한 보일러가 보장된 이 남자의 등을 잡았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설렘이라는 감정을 거세당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트로피처럼 여겼고 저는 그를 지갑처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참 비겁하고 계산적인 거래였죠. 그리고 그 거래의 결과물이 바로 이 적막한 펜트하우스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
올해 32이 되었죠. 민준이는 참 잘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를 나와 지금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닮아 이성적이고 냉철하지만 저를 닮아 적당히 사교적인 면도 갖춘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입니다. 민준이는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주었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준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죠. 아주 세련된 매너로 포장할 줄 아니까요. 그런 아들이 언젠가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준이의 연애사는 제가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늘 화려했습니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디서 찍어낸 듯 갸름한 턱선, 커다란 눈, 명품 가방을 자연스럽게 맨 세련된 아가씨들. 부모님의 직업이 의사거나 교수 혹은 사업가인 우리와 비슷한 계층의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끼리끼리 만나는 게 최고지. 서로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맞추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만남. 저는 아들이 언젠가 그중 한 명과 결혼해서 저처럼 우아하고 권태로운 삶을 대물림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민준이가 주말마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도 져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자가 생겼구나.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가 보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시키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허락받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처럼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니? 뭐 하는 친구야? 그게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다녀요. 프리랜서로. 프리랜서?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호구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이 세계의 문법이니까요.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이에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게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 이 사람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랑은 달라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통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마음? 그게 밥 먹여주니? 그게 너를 편안하게 해주니? 30년 전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단어를 아들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해봤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밥이나 먹자. 저는 짐짓 쿨한 척 허락했습니다. 속으로는 어차피 잠깐 불장난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를 시켜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상을 차렸습니다. 기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집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야 그쪽에서 알아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민준이와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민준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조그마한 체구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서영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해야 할까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깨끗하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회색 코트. 명품 로고 하나 없는 천가방.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끝내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는 듯 꼿꼿한 그 눈빛. 어딘가 모르게 추워 보이는 그 얼굴. 그건 40년 전의 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제 첫사랑, 그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하필이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라니요. 서영이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지만 끈은 하얗게 세탁되어 있었죠.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전 종로의 어느 골목길에서 최루탄 연기를 피해 달아나던 날 벗겨진 제 운동화를 주워주던 그 사람의 손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온 서영이는 100평이 넘는 집의 규모에 압도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닥에 대리석 무늬를, 천장의 샹들리에를,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을 훔쳐보더군요. 하지만 천박하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미술관에 온 관람객처럼 조용히 그리고 서글프게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경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속할 곳이 아니구나라는 뼈아픈 자각. 저 아이는 벌써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의 공기가 자신과는 섞일 수 없는 기름 같다는 것을요. 앉아요. 차부터 마실래요? 제가 권하자 서영이는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낯선지 자세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 옆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서영이 이번에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어. 실력 있다니까. 아들은 애써 여자친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서영이의 낡은 소매 끝, 보풀이 살짝 일어난 니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보풀. 가위로 잘라내도 또 생겨나는 저 지긋지긋한 가난의 흔적. 민준이는 저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흐릿하게 보이는 걸까요? 서영 씨라고 했나요? 차 좀 들어요. 보이차예요. 저는 찻잔을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외곽에 산다고.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아요? 일부러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멀긴 하지만. 지하철에서 책도 읽고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차 타고 다니고 싶어 하던데. 알뜰하네요. 칭찬인 척했지만 가시가 돋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뜰한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사는 겁니다. 불편한 건 참으면 되니까요.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건 참으면 된다. 그건 40년 전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린 가난하지만 비굴하진 말자. 불편한 건 참으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잖아.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불편한 게 싫었고 참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조그만 여자가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똑같은 목소리로 저를 꾸짖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사이로 서영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맑지만 슬픈 눈, 앙다문 입술, 그리고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서늘한 기운. 아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좋다고. 그녀의 맑음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들이 사랑한다고 믿는 그 맑음이 사실은 가난이 만들어낸 투명한 슬픔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아주 머지않아 아들은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칠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민준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제 안에 흐르는 이 비겁한 생존 본능이 아들의 혈관 속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이 만남이 가져올 파국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서질 저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그 과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제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연애담인 동시에 저의 참회록입니다. 부유한 펜트하우스 사모님이 가난한 아들의 연인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얄팍한 모래성인지. 이제 그 부끄러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그 아이 서영이가 돌아가고 난 뒤 펜트하우스의 현관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달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다시금 철저하게 분리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들렸거든요. 민준이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묘한 흥분감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열정이라기보다는 마치 위험한 정글 탐험을 마치고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복귀한 여행가의 우월감 섞인 안도감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서영이 진짜 진국이라니까요. 아들은 제 동의를 구하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한지 저는 차마 그 눈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참 반듯하더구나.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차분하고. 저는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보았던 뒤꿈치의 굳은 살, 그리고 코트 자락에서 풍겨오던 희미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의 냄새를 아시나요? 그것은 며칠 안 씻어서 나는 악취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섬유유연제를 듬뿍 써서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의 습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배어든 음식 냄새,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시멘트가 뿜어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차갑고도 비릿한 냄새. 서영이가 입고 있던 그 단정한 회색 코트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신림동 고시촌의 제 자취방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가 말이죠.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제 과거의 채취가 2025년의 한복판에서 되살아나 제 코끝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걔네 집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민준이가 물 한 잔을 들이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가 골목에 안 들어가서 한참을 걸어 들어갔거든요. LH 임대주택이라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영이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운동돼서 좋다고 웃는데. 와, 진짜 멘탈 갑이다 싶었죠. 아들은 마치 신기한 희귀동물을 관찰한 이야기를 하듯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민준이에게 서영이의 가난은 일종의 스펙이자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청담동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야생의 순수함. 혹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캔디 같은 판타지였겠죠. 아들은 지금 자신이 꽤나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를 편견 없이 사랑하는 쿨하고 소탈한 재벌 2세의 역할극에 심취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낭만이 아니야. 생존이란다. 서영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틈조차 없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사치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갑옷 같은 겁니다. 그 갑옷마저 벗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지니까 나는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40년 전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40년 전에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첫사랑 태석이. 그는 서영이처럼 가난했습니다. 아니,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는 늘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다녔고 그의 가방에는 전공 서적 대신 유인물 뭉치와 화염병이 들어있곤 했습니다. 우리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깡소주를 마시며 혁명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아직 부자가 될 순서가 안 온 것뿐이야. 태석이는 술에 취하면 호기롭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가난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요.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을 걸어 다니면서도 밤 공기가 좋아서 걷는 거야라고 말하던 그의 뻔한 거짓말이 그때는 왜 그리도 가슴 아프면서도 사랑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더군요. 졸업이 다가오고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떠날 때 태석이는 여전히 수배 전단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그 눅눅한 반지하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콩나물감. 100원을 깎기 위해 시장통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내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지금의 남편 선보는 자리에 나갔고 의사라는 타이틀과 번듯한 집안 배경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석이를 버렸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제가 버린 그 길을 다시 걷겠다고 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저 열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호기심이라는 연료가 다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지독한 현실이라는 제 덩어리뿐일 테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서영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자는 제 제안을 서영이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꽤 유명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저의 비겁한 속물근성이 또 발동한 거죠. 서영이는 이번에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지만 화려한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는 그 옷의 낡음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가방 끈은 갈라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들 틈에서 서영이는 마치 흑백 영화 속 인물처럼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메뉴판 봐요.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메뉴판을 펼치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요리 이름이 아닌 오른쪽의 가격표에 머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런치 코스 하나가 자신의 일주일치 식비와 맞먹는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모님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B코스로 2개 주세요.
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서영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집이 멀어서 힘들겠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또다시 그 대답.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부럽다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차라리 그렇게 욕망을 드러내면 덜 불편할 텐데 서영이는 끝까지 그 빌어먹을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태석이처럼요. 식사가 나오자 우리는 별 대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접시가 비워질 때마다 웨이터가 와서 치워주었고 서영이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조차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짜증이 났습니다. 돈을 내는 건 손님인데 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저렇게 굽신거려야 하나? 그건 몸에 밴 을의 습성이었습니다. 메인 요리로 나온 스테이크를 먹을 때였습니다. 서영이가 고기를 아주 작게 그리고 천천히 썰어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접시에 남은 소스까지 빵으로 깨끗이 닦아 먹더군요. 음식이 입에 맞나 봐요? 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봐요. 서영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거짓이 없어서 더 아팠습니다. 남기지 않으려는 그 태도. 음식 쓰레기를 남기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가난한 자들의 습관. 반면 민준이는 저와 밥을 먹을 때 맛이 조금만 없어도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비싼 요리라도 남기죠. 그게 여유라고 배운 아이니까요. 저는 두 사람의 식사 모습을 머릿속으로 겹쳐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서영이의 접시와 반쯤 남겨진 민준이의 접시. 그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발레 파킹을 맡긴 제 차가 도착했습니다. 타요. 데려다 줄게요. 회사 근처라고 했죠? 아니에요, 사모님. 여기서 지하철역 가까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요. 서영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타요. 날도 쌀쌀한데. 정말 괜찮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싼 차 타는 거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서영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안 어울린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그리고 이 호의가 아니라 불편한 동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서영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그 낡은 코트 자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멀어지는 서영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들뜬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들뜬 탓일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서영이랑 점심 드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응, 뭐. 잘 먹더라. 싹싹하고. 그쵸? 걔가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데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 서영이가 가끔 좀 너무 빡빡하게 군다고 해야 하나? 지난번에도 영화 보러 갔는데 제가 팝콘이랑 콜라 라지 사이즈로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돈 아깝게 왜 이렇게 큰 걸 샀냐, 다 먹지도 못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잘 먹을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실금이 곧 유리창 전체를 와장창 깨트릴 거라는 것을요. 민준이는 서영이의 알뜰함을 처음에는 검소함이라고 칭찬했지만 이제는 궁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고 자꾸만 돈으로 환산하려는 서영이의 태도가
풍요롭게 자란 민준이에게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좀 여유가 없긴 하더라. 제가 맞장구를 치자 민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여유가 없어요. 데이트할 때도 자꾸 돈 걱정하는 눈치고, 제가 낸다고 해도 미안해하고, 아니, 연인 사이에 밥 한 끼 사는 게 뭐 그리 미안할 일이라고. 가끔은 제가 걔의 자존심 지켜주려고 눈치 보는 기분이라니까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들린다가 들려. 40년 전 제가 태석이에게 했던 말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그냥 즐기면 안 돼? 내가 낸다니까 왜 화를 내? 자격지심이야? 그때 태석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었죠. 그때 그의 비참했을 표정이 오늘 점심때 메뉴판을 보던 서영이의 표정과 겹쳐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가난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퍽퍽하고 냄새나는 내용물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었죠. 이 연애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저는 비겁하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겠구나. 저 구질구질한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40년 전 종로의 골목길에 버리고 온 제 양심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서영아, 도망쳐라. 내 아들이 너를 할퀴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우아하고 비겁한 엄마니까요. 그 아이 서영이가 돌아가고 난 뒤 펜트하우스의 현관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달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다시금 철저하게 분리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들렸거든요. 민준이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묘한 흥분감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열정이라기보다는 마치 위험한 정글 탐험을 마치고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복귀한 여행가의 우월감 섞인 안도감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서영이 진짜 진국이라니까요. 아들은 제 동의를 구하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한지 저는 차마 그 눈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참 반듯하더구나.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차분하고. 저는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보았던 뒤꿈치의 굳은 살, 그리고 코트 자락에서 풍겨오던 희미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의 냄새를 아시나요? 그것은 며칠 안 씻어서 나는 악취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섬유유연제를 듬뿍 써서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의 습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배어든 음식 냄새,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시멘트가 뿜어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차갑고도 비릿한 냄새. 서영이가 입고 있던 그 단정한 회색 코트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신림동 고시촌의 제 자취방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가 말이죠.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제 과거의 채취가 2025년의 한복판에서 되살아나 제 코끝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걔네 집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민준이가 물 한 잔을 들이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가 골목에 안 들어가서 한참을 걸어 들어갔거든요. LH 임대주택이라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영이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운동돼서 좋다고 웃는데. 와, 진짜 멘탈 갑이다 싶었죠. 아들은 마치 신기한 희귀동물을 관찰한 이야기를 하듯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민준이에게 서영이의 가난은 일종의 스펙이자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청담동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야생의 순수함. 혹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캔디 같은 판타지였겠죠. 아들은 지금 자신이 꽤나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를 편견 없이 사랑하는 쿨하고 소탈한 재벌 2세의 역할극에 심취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낭만이 아니야. 생존이란다. 서영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틈조차 없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사치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갑옷 같은 겁니다. 그 갑옷마저 벗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지니까 나는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40년 전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40년 전에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첫사랑 태석이. 그는 서영이처럼 가난했습니다. 아니,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는 늘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다녔고 그의 가방에는 전공 서적 대신 유인물 뭉치와 화염병이 들어있곤 했습니다. 우리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깡소주를 마시며 혁명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아직 부자가 될 순서가 안 온 것뿐이야. 태석이는 술에 취하면 호기롭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가난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요.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을 걸어 다니면서도 밤 공기가 좋아서 걷는 거야라고 말하던 그의 뻔한 거짓말이. 그때는 왜 그리도 가슴 아프면서도 사랑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더군요. 졸업이 다가오고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떠날 때 태석이는 여전히 수배 전단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그 눅눅한 반지하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콩나물감. 100원을 깎기 위해 시장통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내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지금의 남편 선보는 자리에 나갔고 의사라는 타이틀과 번듯한 집안 배경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석이를 버렸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제가 버린 그 길을 다시 걷겠다고 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저 열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호기심이라는 연료가 다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지독한 현실이라는 제 덩어리뿐일 테니까요. 며칠 뒤 저는 서영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자는 제 제안을 서영이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꽤 유명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저의 비겁한 속물근성이 또 발동한 거죠. 서영이는 이번에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지만 화려한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는 그 옷의 낡음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가방 끈은 갈라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들 틈에서 서영이는 마치 흑백 영화 속 인물처럼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메뉴판 봐요.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메뉴판을 펼치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요리 이름이 아닌 오른쪽의 가격표에 머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런치 코스 하나가 자신의 일주일치 식비와 맞먹는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모님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B코스로 2개 주세요. 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서영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집이 멀어서 힘들겠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또다시 그 대답.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부럽다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차라리 그렇게 욕망을 드러내면 덜 불편할 텐데 서영이는 끝까지 그 빌어먹을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태석이처럼요. 식사가 나오자 우리는 별 대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접시가 비워질 때마다 웨이터가 와서 치워주었고 서영이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조차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짜증이 났습니다. 돈을 내는 건 손님인데 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저렇게 굽신거려야 하나? 그건 몸에 밴 을의 습성이었습니다. 메인 요리로 나온 스테이크를 먹을 때였습니다. 서영이가 고기를 아주 작게 그리고 천천히 썰어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접시에 남은 소스까지 빵으로 깨끗이 닦아 먹더군요. 음식이 입에 맞나 봐요? 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봐요. 서영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거짓이 없어서 더 아팠습니다. 남기지 않으려는 그 태도. 음식 쓰레기를 남기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가난한 자들의 습관. 반면 민준이는 저와 밥을 먹을 때 맛이 조금만 없어도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비싼 요리라도 남기죠. 그게 여유라고 배운 아이니까요. 저는 두 사람의 식사 모습을 머릿속으로 겹쳐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서영이의 접시와 반쯤 남겨진 민준이의 접시. 그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발레 파킹을 맡긴 제 차가 도착했습니다. 타요. 데려다 줄게요. 회사 근처라고 했죠? 아니에요, 사모님. 여기서 지하철역 가까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요. 서영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타요. 날도 쌀쌀한데. 정말 괜찮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싼 차 타는 거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서영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안 어울린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그리고 이 호의가 아니라 불편한 동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서영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그 낡은 코트 자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멀어지는 서영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들뜬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들뜬 탓일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서영이랑 점심 드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응, 뭐. 잘 먹더라. 싹싹하고. 그쵸? 걔가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데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 서영이가 가끔 좀 너무 빡빡하게 군다고 해야 하나? 지난번에도 영화 보러 갔는데 제가 팝콘이랑 콜라 라지 사이즈로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돈 아깝게 왜 이렇게 큰 걸 샀냐, 다 먹지도 못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잘 먹을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실금이 곧 유리창 전체를 와장창 깨트릴 거라는 것을요. 민준이는 서영이의 알뜰함을 처음에는 검소함이라고 칭찬했지만 이제는 궁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고 자꾸만 돈으로 환산하려는 서영이의 태도가 풍요롭게 자란 민준이에게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좀 여유가 없긴 하더라. 제가 맞장구를 치자 민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여유가 없어요. 데이트할 때도 자꾸 돈 걱정하는 눈치고, 제가 낸다고 해도 미안해하고, 아니, 연인 사이에 밥 한 끼 사는 게 뭐 그리 미안할 일이라고. 가끔은 제가 걔의 자존심 지켜주려고 눈치 보는 기분이라니까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들린다라 들려. 40년 전 제가 태석이에게 했던 말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그냥 즐기면 안 돼? 내가 낸다니까 왜 화를 내? 자격지심이야? 그때 태석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었죠. 그때 그의 비참했을 표정이 오늘 점심때 메뉴판을 보던 서영이의 표정과 겹쳐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가난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퍽퍽하고 냄새나는 내용물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었죠. 이 연애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저는 비겁하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겠구나. 저 구질구질한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40년 전 종로의 골목길에 버리고 온 제 양심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서영아, 도망쳐라. 내 아들이 너를 핥히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우아하고 비겁한 엄마니까요. 서영이와의 이별 후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도 장마철에 눅눅했던 습기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두드리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잔인하면서도 고마운 약이더군요. 그토록 아들을 괴롭히던 죄책감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부끄러움도 신압으로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희미해져 갔으니까요. 민준이는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더 세련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영이와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은 헬스장을 다시 끊고 골프 레슨을 등록하고 피부과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에 묻은 가난의 냄새를 땀으로 레이저로 다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다시 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친구는 어때? 괜찮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는 대학 병원장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여대를 나와서 지금은 신부 수업을 받고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청담동 며느리감이었죠. 민준이는 스테이크를 우물거리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이 잘 통해요. 취미도 비슷하고 골프도 꽤 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같이 라운딩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마음은? 좀 가니? 마음이요? 민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편해요. 같이 있으면 눈치 안 봐도 되고 설명 안 해도 되고 피곤하지 않아서 좋아요. 편하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편하겠죠. 2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발레 파킹을 맡기면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매끄러울 겁니다. 어느 브랜드가 신상이 나왔는지, 어느 골프장이 그린 상태가 좋은지, 다음 휴가 때는 유럽 어디로 갈지. 막힘없이 흐르는 그 대화들 속에는 생활의 비명이 끼어들 틈이 없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결국 사랑 대신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제가 가난한 태석이 대신 의사 남편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매끈한 피부, 여유로운 미소, 값비싼 셔츠. 분명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왜 제 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플라스틱 인형처럼 보일까요? 서영이와 싸울 때 비록 지질했지만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던 그 생생한 인간 민준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아주 모범적인 상품,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규격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품을 만들어낸 공장장이 바로 저라는 사실에 입맛이 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명품 옷들 사이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낯선 쇼핑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이가 제 생일에 주고 간 그 연보라색 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쇼핑백을 꺼내 숄을 펼쳐보았습니다. 다시 보니 참 투박했습니다. 명품 캐시미어의 그 매끄러운 감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칠었죠. 실의 굵기도 일정하지 않았고 군데군데 엉성하게 매듭 지어진 부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섬유가 가진 온도가 아니라 만든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었을 그 아이의 시간,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고민했을 그 떨리는 마음이 그 올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그 숄을 어깨에 둘러보았습니다. 입고 있던 실크 잠옷 위에 걸친 투박한 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촌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숄을 두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냉기가 도는 넓은 침실, 정적만이 감도는 이 30억짜리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을 품고 있는 물건이 바로 이 싸구려 털실 뭉치라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내일 조찬 모임 있는데. 왜 울어? 남편은 우는 저를 보고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다 제 어깨에 걸린 숄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또 뭐야? 무슨 걸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어? 어디서 샀어, 그런 건? 걸레. 남편의 눈에는 이 정성이, 이 마음이 그저 걸레로 보이나 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물건, 브랜드 로고가 없는 물건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남편은 그 세상에 가장 충실한 신도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숄을 벗어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청승 떨지 말고 자. 내일 7시에 깨워줘. 남편은 혀를 차며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편안할 겁니다. 평생을 의심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돈이 최고라는 믿음,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종교처럼 그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그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서영이는 떠났지만 그 아이는 제게 낫지 않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가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까발려 버렸으니까요. 우리는 돈으로 집을 샀지만 가정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샀지만 단잠은 사지 못했죠. 돈으로 사람은 부리지만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소비할 줄만 알지 서영이처럼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낼 줄 모르는 생산 능력이 거세된 기생충들인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노동력에 기생하고 자본의 이자에 기생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스스로의 힘으로 밥벌이하는 서영이 같은 아이들을 비웃고 무시했던 겁니다. 진짜 가난한 건 누굴까요?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서영이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잔고가 텅 비어버린 우리일까요? 서영이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더 싼 집을 찾아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겠죠. 겨울이 오면 외풍이 심한 방에서 그 낡은 코트를 덮고 잠을 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아이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아이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으니까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을 용기,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는 따뜻한 눈, 그리고 사랑 앞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심지.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입니다. 반면에 제 아들 민준이는 그리고 저는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점점 더 시들어갈 겁니다. 민준이는 조건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 저처럼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겠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연기하며 속으로는 골마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저처럼 늙어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쯤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히 가난한 여자친구 한 명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진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인걸요. 저는 내일도 우아하게 차려입고 백화점 문화센터에 갈 겁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며느리 흉을 보고 주식 이야기를 하고 골프 이야기를 하겠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영이의 숄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제가 인간이라는 증거로 남겨두고 싶으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내가 괴물처럼 느껴질 때 한 번씩 꺼내보면서 울기라도 해야 이 지독한 허물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부디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지금 조금 가난하더라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불편한 건 참으면 되지만 비겁한 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저처럼 늙어서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우는 노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 연보라색 숄을 한 번 더 꺼내보고 자야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숨가쁘게 달려온 한 어머니의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과 조건에 맞춰 사랑을 재단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밤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쓸쓸한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